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핵무기 6,000발을 가진 러시아가, 시베리아 극동에 무한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푸틴이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로 방향을 튼 진짜 이유, 그 중심에 왜 한국이 있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지도는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핵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추운 나라, 무서운 나라, 전쟁하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무려 9세기입니다. 그때 루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어원이 바이킹에서 왔습니다. 롤을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바이킹이 내려와서 슬라브족을 지배하며 세운 왕조가 바로 류릭 왕조입니다. 지배층은 바이킹이고 피지배층은 슬라브족이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뿌리, 그 기원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키이우를 자기네 역사의 뿌리로 생각합니다. 이 류릭 왕조는 16세기 말까지 이어지다가 피가 끊어지고 17세기부터 우리가 잘 아는 로마노프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917년 혁명으로 왕조 자체가 끊어집니다. 러시아는 2개의 왕조, 그리고 혁명, 이 3단계로 역사가 흘러온 나라입니다.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240년 몽골의 침입입니다. 이 해가 왜 중요하냐면 몽골이 키이우 공국 전체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몽골의 지배가 무려 1480년까지 240년간이나 이어집니다. 24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역사 500년의 절반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러시아는 동양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걸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릅니다. 굴욕적인 역사로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 240년이 러시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유럽 문화에 아시아적 색채가 짙게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이면서 유럽이 아닌 나라가 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슬라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에서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유럽은 항상 러시아를 밀어냈습니다. 이 상처가 러시아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 상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피터 대제입니다. 피터 대제는 왕세자 시절에 수행원들을 데리고 유럽 전체를 돌았습니다. 집 짓는 것, 배 만드는 것, 대포 만드는 것, 모든 걸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게 피터 대제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서구주의자라고 합니다. 반대편에는 슬라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라시아적 정체성이 있다. 러시아만의 공동체성이 있다. 서구를 따를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슬라브주의 철학의 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은 뼈속 깊이 반서방주의자입니다. 서방은 적이다. 이게 이 사람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생각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건 1991년입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자본주의다. 드디어 서방과 함께한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제가 반토막 났습니다. 사회주의 시절에 있던 공동체 연금, 복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경제를 재건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수탈했다는 배신감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주의자였던 옐친도 뒤에 가서는 반서방으로 바뀝니다. 옐친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은 러시아판 마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 그레이트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천운이 따랐습니다. 고유가 시대가 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오일 달러가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서방과 협력하면서도 뿌리 깊은 불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미래를 찾자. 서방은 어차피 충돌하게 돼 있다. 그 동방이 어디냐면 바로 시베리아 극동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극동에서 거대한 러시아의 미래를 찾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동방 정책의 시작입니다. 매년 9월이 되면 푸틴은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으로 갑니다. 거기서 동방경제포럼을 엽니다. 김정은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게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푸틴이 동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동방에서 손잡을 나라를 고를 때 어떤 나라들이 후보에 오를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독재사회라 기술력도 없습니다. 북한은 병력만 갖다 쓰는 거지 산업이 없습니다. 인도는 어떨까요? 모디 총리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좋게 말하면 실리 외글지만 믿음이 없는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종교 문제로 산업 생산력이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소련 시절 강제로 가져간 북방 사도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경화하는 일본과 러시아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건 맞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긴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냉전 때 실제로 전쟁까지 했습니다. 오스리강 유역에서 충돌했습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극동 지역, 그 방대한 땅에 러시아 사람이 수백만 밖에 안 삽니다. 반면 국경 너머 중국엔 수억 명이 있습니다. 중국인 몇 천만 명이 거기 들어가서 눌러앉으면 그 땅은 사실상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푸틴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순간 러시아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중국은 필요하지만 무서운 존재입니다.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흐릅니다. 그럼 결국 남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영토 문제로 막혀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나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지난해가 한소수교 35주년이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소련과 수교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면 6.25 전쟁은 1950년 얘긴데 소련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지원, 탱크 제공, 비행사 참전은 있었지만 공식 참전국은 아닙니다. 중국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었고 러시아도 우리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직전에 한러 교역 규모가 27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북한은 한 해 교역이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냉전 이후 러시아와 우리의 교역은 북한의 270배가 넘는 겁니다. 거기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류를 좋아하고 현대 기아차는 러시아에서 최고 인기 브랜드입니다. 도시락면과 초코파이는 러시아 국민 음식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러시아 주변국 여론조사를 보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러시아가 가장 높습니다. 주변 사국 중에서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러시아입니다. 왜냐면 통일이 되면 북한을 통해 한반도와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 파이프라인,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횡단철도가 연결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은 꿈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불곰 사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소수교 이후 우리가 러시아에서 받아온 군사기술들을 불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T-80 탱크를 줬습니다. 이게 우리 K-1 탱크 개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BMP-3 보병 전투차가 왔습니다. 우리 KBC 보병 전투차의 뿌리가 됐습니다.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은 우리 항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글라 미사일은 우리 신군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나로호입니다. 지금 우리 누리호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나로호인데 나로호에 1단 로켓을 제공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우주 로켓에서 1단이 핵심입니다. 일단 로켓 개발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개발 못하니까 러시아가 통째로 줬습니다. 세계 로켓 개발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차례나 줬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줬습니다.
미국한테 일단 로켓 팔아달라고 했으면 절대 안 줬을 겁니다. 전략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러시아는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쏘아 올리는 누리호의 뿌리에는 러시아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800km에 마지막에 풀업 기동을 하는 그 미사일 기술을 우리가 흡수해서 만든 게 현무입니다. 그 유명한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이 8톤에서 9톤, 현무사는 4.5톤입니다. 이 현무와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뿌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친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네는 가져가기만 하고 우리한테 뭘 줬니?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서 엄청난 이익을 봤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봐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장악한 채 전쟁이 끝나도 유럽의 제재는 계속됩니다.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은 이미 폭파됐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적어도 푸틴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럽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면 러시아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데 누구랑 손을 잡아야 할까요? 중국은 무섭습니다. 인도는 기술이 안 됩니다. 일본은 영토 문제로 막혀 있습니다. 결국 한국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리한테 내건 조건이 별거 없습니다. 직항 재개해라. 우크라이나에 무기 전하지 마라. 한국에 러시아 제재를 풀어라. 이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조건이 간단하냐면 러시아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우호 국가 지정 해제는 일도 아닙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도 북한과의 관계는 유지할 겁니다. 안보적으로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경제는 다릅니다. 경제는 반드시 우리한테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권력은 청구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권력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권력이 유지됩니다. 푸틴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전후 러시아 경제 재건의 파트너로 한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미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기억하십니까? 1990년 한 소수교, 1992년 한 중수교,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유럽과의 수교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그 순간, 이념의 장막이 사라지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게 바로 한국의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심의 한 수였습니다. 한중 수교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 지금 우리와 묘한 관계이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경제를 집행하고 경쟁력을 키워준 건 중국과의 교역이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는 어떨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북방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동방 정책을 밀어붙이는 푸틴의 러시아와 우리의 신북방 정책 사이에는 엄청난 접점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배로도 가지만 기차로도 가는 겁니다. 북극 항로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입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은 그 항로의 핵심 거점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 편하게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기만은 아닙니다. 냉전이 끝날 때도 우리는 북방 정책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동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준비된 나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